오늘의 마지막 영상인데 약간 영상의 길이가 길 수 있어요.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얘기를 지금 최대한 줄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의 시간이 좀 길 수 있습니다. 자, 276쪽의 능률성이죠. 능률성에 대해서는 뭐 한 번쯤 아신다고 이제 가정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중간에 276쪽의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. 최소의 비용으로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생산하거나, 자, 주어진 편익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능률적이라고 한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이요. 기계적 능률성은 가치 중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. 자, 이거 첫째 줄입니다. 능률성은 딱 하나예요. 최소로 투입해서 최대의 산출을 얻어낼 수 있으면 그게 능률적이라는 겁니다. 자, 사람, 시간, 돈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으면 능률적이죠.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 공부하는 시간, 뭐 집중력 등등등을 최소로 좀 투자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어냈으면 100점을 맞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능률적인 거잖아요. 자,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되실 분이라면, 그리고 일반 직장이든 뭐 상관없어요. 사업을 하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 개인의 일 처리는 능률적인 게 제일 좋아요. 아니,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다 있는데 그 퇴근하기 전까지 웬만하면 내가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딱 일 처리하고 퇴근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그 능률성이라는 게 일 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그리고 가치 중립적. 자, 내가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하고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뭐 다른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. 나는 오로지 일하는 기계야. 빨리 나는 이 일을 하고 다른 일을 처리하든가 아니면은 집에 가야지. 그런 생각이 무조건 들어요. 그러다 보면은 기계적 능률성, 자, 가치 중립성, 오로지 내가 맡은 일을 나는 기계적으로 수행하겠다라는 얘기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에 이제 좀 다른 견해를 가지는 능률성이 바로 277쪽입니다. 중간이요, 중간. 277쪽의 중간. 반대로 사회적 능률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할 것을 요구한다. 그러면 능률성도 가치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아니, 조직 내 구성원도 뭐 회사에 출근했는데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이 일을 하는데 같은 동료들,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좀 흔히 말해서 좀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일의 능률성이 향상되죠. 그런데 내가 출근을 했는데 뭐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뭐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능률성이 떨어지겠어요. 이게 뭐 이제 그 호성공장 실험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 다 떠나서 능률성은, 자, 최소 투입, 최대 산출, 그리고 동기부여. 내가 어떤 집단에 갔을 때 내가 일할 맛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개념이에요. 자, 그래서 능률성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. 그리고 278쪽입니다. 278쪽에 그 위에서 12번째 줄 정도요. 11번째 줄? 영어 단어 이상한 거 하나 나와요. 가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가외성은 다른 말로 중복성. 그러니까 좀 여분을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. 자, 가외성의 대표적인 게 마스크예요. 요새 지금 설명하자면, 자, 마스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백신 주사요.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뭐 주사인데 여분을 가지고 있는 게 맞죠.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여분을 가지고 있는 게 쌀, 석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분을 가지고 있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강력한, 그리고 의외의 가외성은 예비군, 민방위 같은 겁니다. 자, 뭐 그럴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뭐 현역 군인으로 뭐가 어떤 상황이 뭐 해소가 안 되면 예비군과 민방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. 어떤 상황을 해소하러 나가야 되는 거죠. 그게 바로 가외성과 중복성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새 상황에서는 마스크 그리고 백신 같은 거예요. 당연히 여분이 필요하죠. 왜냐면은 이게 시간, 그 백신의 어떤 보관 온도나 시간이 아직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뭐 좀 낭비될 우려가 있고 어쩌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런 특수한 상황들입니다. 자, 그래서 가외성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. 자, 효과성 278쪽입니다. 효과성은
그 효과성이라는 제목 바로 아래에 답이 있습니다.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말한다. 자, 투입은 어떻게든 투입은 투입대로 하는데 투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. 자, 100% 달성했다, 80% 달성했다.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중요한데 행정에서도 효과성을 달성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많죠.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. 뭐 재난안전, 사람을 뭐 인명을 구조해야 된다. 또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. 제발 우리 동네에 이거 좀 해주세요. 돈도 많이 들어도 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도 되고 인력도 많이 들어도 되니까 제발 이거 해주세요. 그러면 정부는 효과성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. 야, 이거는, 야, 이 동네는 이거 좀 진짜 해야 될 것 같아. 야, 이거 무조건 해. 이거는 얼마가 들어도 이거 해야 돼.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효과성 개념이에요. 이게 의외로 이런 효과성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도 많습니다. 뭐 인명에 대한 거, 뭐 일정한 사람들의 재산, 공동체의 어떤 재산에 관련된 거, 뭐 재난 안전에 관련된 거, 이런 거는 효과성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들이고요. 자, 그리고 279쪽에 그럼 이런 이념들, 그럼 지금까지 제가 뭐 공익부터 뭐 여러 가지 말한 이념들이 무슨 관계냐 도대체. 자, 279쪽에 이런 게 있어요. 행정 이념들의 관계라고 이제 제목이 돼 있고 그 밑에입니다. 자, 뭐 본질적인 행정 이념은 말 그대로 기본이다. 뭐 자유와 같은 것들, 공익과 같은 것들이고요. 자, 뭐 다른 행정 이념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행정 이념이 항상 전제되어야 한다. 그런데 뭐 공익이 무엇인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공익을 위해서 뭐뭐뭐를 확보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. 맞는 말이죠. 당연히 그렇습니다. 이거는. 자, 그리고 281쪽에 그 이념들 281쪽에 그 이념의 우선성이라고 돼 있어요. 자, 이 부분은 책에 없는 거라서 얘기합니다. 요 1번입니다. 이 행정 이념은 헌법을 해석하는 거와 비슷해요. 제가 보니까.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흔히 말해 사건이 큰 것들이 이제 보통 올라오거든요. 끝까지 만약에 헌법재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단순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 보통 헌법재판소까지 가는데, 자, 헌법재판을 할 때 이제 헌법재판관들께서 그 사건을 보고 법률을 검토하는 자세가 바로 이 행정이념을 검토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. 과거에는 유죄였는데 이게 몇십 년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이거는 무죄여야 한다. 법을 바꿔야 된다. 뭐 헌법, 뭐 위헌,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 같은 거요. 이게 행정 이념의 그 기준하고 이게 비슷해요. 제가 보니까. 자, 서로 이익이 충돌한다. 이게 이념의 충돌이야. 야, 그럼 능률성이 먼저냐, 민주성이 먼저냐?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? 자, 그런데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한 대로 옛날에는 그랬는데 시대가 확 바뀌어서 지금은 그때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법률을 바꾸라. 그 법률을 바꾸라고까지만 얘기를 하죠. 법률을 바꾸는 건 국회니까요. 자, 그런 식으로 이념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일입니다. 여러분,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에요. 이게 맞을까? 이 법이 맞을까? 이게 달라진 건 아닐까? 이게 원래 의미인가? 이 굉장히 중요해요. 헌법 해석은요. 그래서 이게 행정 이념에 관련된 내용하고 원리가 똑같아요. 제가 볼 때는요. 시대, 맥락, 역사, 여론, 그 다음에 법리, 그러니까 정책이죠. 우리 행정학에서 말하는 정책을 보고, 야, 이 정책이 과연 이게 맞는 거냐? 이게 적합한 거야? 이게 합법적인 거야? 뭐 능률적인 거야? 뭐 이런 식으로요. 자, 그래서 헌법 해석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고요. 자, 281쪽의 아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. 정치적 리더십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, 뭐 국정 철학이에요.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약이라고 하죠. 이렇게 할 것입니다. 국정 철학. 그 다음에 막상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뭐 내각 뭐 장차관을 이제 다 교체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, 그럴 때 국정 목표, 내가 5년 동안 할 때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임무를 할 때는 무슨 영역에는 어떤 거, 무슨 영역에 어떤 거, 우선순위를 다 제공을 하죠. 거기에 맞게
중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료제 전체, 우리나라 공직 전체가 거기에 맞게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국정 철학, 국정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281쪽에 뭐 정치적 리더십은 설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이런 거요. 283쪽에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.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은 행정 이념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자,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부처는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해요. 누구는 안 챙기고 누구는 챙기고 이게 심해지면 안 되잖아요. 자, 반대로 이게 뭐 다른 뭐 부처라고 한다면 능률성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. 어떤 부처라고 한다면 합리성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합리성이 지금 설명이 좀 빠져 있는데 합리성. 자, 한국에서 뭐 위성을 이렇게 발사한다. 뭐 이렇게 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합리성 개념이에요. 정말 하나라도 틀리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게 실패해버리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합리성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성장이냐 분배냐,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먼저냐 아니면은 자 분배가 먼저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. 자, 그래서 뭐 284쪽까지 경제적 환경,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지금 뭐 사회적 환경이라 그러면 뭐 코로나 상황이 이 전반적으로 지금 영향을 다 주고 있는 거고, 경제적 환경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제 외환위기,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 시절이라든가 뭐 10년 전에 세계 대공황, 뭐 저 세계 그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적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이념도 있지만 국가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볼 때는요. 국가가 불안하면 뭐 전쟁 중이고 뭐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거 뉴스에서 가끔 보셨을 건데, 국가가 불안하면 이런 행정 이념들이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.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존이 먼저라 그러면, 그러니까 개인의 생존과 국가의 생존이 먼저라 그러면 이런 행정 이념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국가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행정 이념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고, 이렇게 제가 구분을 지어서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게 전부 다 얽히설키 다 연결돼 있어요. 뭐 어떤 사건에는 어떤 사건 또는 어떤 부분에는 뭐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고 뭐 어떤 부분에는 뭐 효과성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, 이게 뭐 무시할 수 없다. 어느 하나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현재까지 저의 결론입니다. 일단 여기까지.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